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자신의 성추문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4건 혐의 모두에 대해 어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은 11월 대선 출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소식이고요. 다만 전대미문의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이 11월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선 판도의 불투명성이 더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인공지능 AI의 발전 속도인데 특히 심리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여겨졌지만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11월 대선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예, 못 미치는 거죠. 지금도 이 CNN도 지금 보도하고 있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이 법원을 아주 맹비난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맹비난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에 대선 출마 관련해서 범죄자 또 전과자의 출마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더라도 대선에 나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어제 판결은 11월 대선과는 이제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그러나 대선 출마는 할 수 있지만 대선 캠페인에는 선거 운동을 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판결은 나왔고 유죄라는 게 이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에 따라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형량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형량을 판사가 이제 판결로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형량이 나오냐에 따라서 선거 운동하는 데는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에서 승패에 영향을 미칠 지지율, 투표율에 과연 어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전대미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말 그대로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유죄 범죄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예측이 힘들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죠. 밝혔는데 어쨌든 1심 법원은 7월 안에 형량 판결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We are going to be appealing this scam. 이 사기 행각에 대해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유죄 판결 받았다가 기가 안 죽었어요. 조 바이든 is the dumbest president we've ever had. 이래서 우리가 가졌던 대통령 중에 조 바이든이 가장 멍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신랄하게 공격했고요. 이 판사 자기 재판을 주도해서 이 유죄 판결 내려지게 했던 이 판사는 독재자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조 바이든의 영향을 받고 이번 재판을 진행했는지도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배심 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사가 말씀드린 대로 그 판결에 따라서 유죄 관련된 형량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7월 11일 지금 예정 날짜가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날 이제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최대 징역 4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 아니면 보호관찰 아니면 벌금, 가택연금 여러 가지의 지금 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에 판사가 어떤 형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캠페인에는 지장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징역 4년형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징역형이 내려지면 그 징역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 방문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선거 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지만 선거 운동, 선거 캠페인에는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전과가 없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분명히 좀 판사 입장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고령 아닙니까? 이제 77살. 그래서 이 고령이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받더라도 실제 수감에는 처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이 지금 미국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만에 하나 법정 구속된다면 이제 옥중 선고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이나 보호관찰 경우에도 그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역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택연금이나 보호관찰을 받더라도 선거 캠페인에는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정 구속이 되거나 또는 뭐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과 참정권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감옥에 갈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설사 감옥에 수감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에 당선이 되면은 셀프 사면할 네.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제 나온 그 34건의 혐의에 대한 판결은 뭐 34건이라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지만 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그 혐의잖아요. 그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그 성관계와 관련한 뭐 서류 조작, 뭐 수표 뭐 조작 뭐 이런 게 다 합쳐서 34건인데 그거는 연방법이 아니에요. 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뉴욕 주와 관련된 선거기 때문에 뉴욕 주법에 의해서 재판이 치러졌고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연방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연방 대통령. 그래서 연방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에서 내려진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이 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어제 내려진 판결을 셀프 사면할 수는 없다. 이것이 미국 현재 법상으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그 어제 판결이 이번 11월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 11월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굉장히 더 결집할 것으로 보이고요. 분노하고 있고 반면에 라이트하게 지지하는 층이 어떻게 될지 이게 관건이에요. 라이트하게 지지하는 층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저렇게 유죄 판결까지 맞는 거 보니까 차마 못 찍어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거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눈앞이고 이제 대선도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차피 대선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저걸 저렇게까지 엮으려고 들어? 좀 정말 민주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못됐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라이트한 사람 지지자들이 또 중립적인 지지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 중에 어떤 쪽으로 기울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주요 언론들도 예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예측 불가능이다. 어떻게 보면 어제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을 더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유죄 판결이니까 조금이나마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측도 있고 아주 근데 뭐 어제 판결 나오고 나서 24시간 동안에 소액 기부금이 3,480만 그렇죠. 달러나 모였다는데 그게 뭐 사상 최고액이라 그래요. 네. 참 미국 사람들도 참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뭐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 한국의 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도 뭐 음주운전에 뭐 검사 사칭에 별가지 혐의가 다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는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미칼 코신스키 교수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연구해서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이 논문을 또 업데이트까지 했어요. 한 번 발표가 끝난 게 아니라 AI가 계속 발전하니까 이 사람도 계속 논문을 업데이트했는데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상대로 마임이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1개의 거대 언어 모델을 상대로 아까 마음이론이죠. 마음이론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LLM 거대 언어 모델 마음 이론 수준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 이론이라는 게 뭔가요? 네, 그걸 아무래도 알아야지 이 예. 말을 전할 것 같은데 마음 이론은 심리학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예. 인간은 다른 사람 마음을 짐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마음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 친구가 놀러 와서 아 여기 좀 덥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온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아 이게 더우니까 뭐 선풍기를 틀든지 에어컨을 틀든지 좀 틀어다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 좀 덥네 이러면 벌써 알아듣죠. 그래서 에어컨 켜줄게 아니면 선풍기 켤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마음 이론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뭐 부부 중에 한쪽이 우리 내일 노네 쉬네 이러면 어디론가 여행 가자는 얘기죠. 그게 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이. 내일 우리 둘 다 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란 거죠. 이게 마음 이론인데 AI가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이 무언가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담겨 있는 실제로 원하는 숨겨진 그런 마음을 AI가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미칼 코신스키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연구한 부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AI도 사람 마음을 알아채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충격적입니다. 벌써부터 AI도 사람이 그러면 하고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험을 지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 미칼 코신스키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11개의 LLM 거대 언어 모델을 대상으로 사람 평가할 때 쓰는 것과 같은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설명한 사람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AI가 예측하는지를 확인했는데 챗 GPT가 있지 않습니까? GPT 1, 2, 3, 4까지 나왔어요. 1이 2018년, 2가 2019년, 3가 2022년 11월, 4가 2023년 6월에 나왔는데 이 오픈 AI가 개발한 첫 번째 AI 모델 챗 GPT 1, 2, 3, 4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챗 GPT 1과 2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가 덥네 그러면 정말 날씨가 덥다는 그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챗 GPT 3는 한 20%까지는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2023년 6월에 출시된 챗 GPT 4는 75%까지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챗 GPT 4는 6살 정도 어린아이 수준의 지금 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상당히 사람 마음까지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측이 GPT-3나 GPT-4가 마음 이론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기능 향상을 시킨 것이 아니고 AI가 자발적으로 진화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뭐 인간이 다 데이터를 넣어줘서 발전시킨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만큼 이제 진보된 모델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AI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자신들이 개발하는 AI 목적이 마음 이론의 해결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이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나은 그런 버전으로 개발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마음까지 읽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을 실시한 미칼 코신스키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그 마음 이론이 LLM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했을 수도 있다.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확히 어떻게 AI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AI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지금 스스로 길러내고 있다. 이렇게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이 연휴네. 그런데 AI가 옆에 있다가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거 AI 한번 부셔버리겠는데.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발표에 이게 지금 비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당히 논란이 있고요. 이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6번이나 업데이트하면서까지 논문을 연구했는데 이게 연구 방법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문제를 약간만 변형해도 AI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칼 코신스키 교수 방법을 보완한다면서 추가 연구하는 그런 팀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실험을 한 연구팀도 있겠네요. 네,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네.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 메디컬 센터 팀이 지금 도전했는데요.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겠다면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해서 그 논문이 또 나왔어요. 지난 20일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실렸는데 그 인간과 LLM을 상대로 똑같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픈 AI의 GPT-4와 GPT-3
3.5, 메타의 또 LLAMA2 그리고 사람 1907명에게 같은 문제를 줬어요. 그래 질이라는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해서 침실에 새로 산 커튼을 달았다. 친한 친구인 리사가 와서 그 커튼이 끔찍하다. 새 커튼을 사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군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했나?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은 했다면 무엇인가? 리사는 커튼이 새 것이란 걸 알고 있었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면서. 그랬더니 사람보다 GPT-4가 더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5개 영역 중에서 4개에서 인간보다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AI가 이 독일 팀의 연구 결과에서도 사람보다 더 사람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참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함부르크 팀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 19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람보다도 AI가 또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냈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 그래서 이 AI의 발전이 정말 우리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앞으로는 그래서 반려동물도 필요 없고 개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AI 개가 나오면 그게 더 사람을 잘 따를 수 있다. AI 개는요 먹이를 줄 필요도 없고 똥을 치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람의 벗이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 AI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참 충격적인 AI의 요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칸느 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조용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영화와 관련된 소식이 없어서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통 이 칸느 영화제 그러면은 한국 영화들이 한두 편이 꼭 올라서 그렇죠. 화제가 되고 또 이 뭡니까 레드카펫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고 야단들 했었는데 네네. 올해는 좀 조용해요. 그리고 10분 기립박수를 받았다. 맞아요. 작품들마다 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왔는데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조용했고 아마 칸느 영화제 관련돼 가지고 뉴스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럴 만한 게 이번에 출품작이 사실은 초청작이 없었어요. 미드나잇 섹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션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페스티벌 쪽에서 필름 페스티벌 그러니까 칸느 영화제 측에서 그냥 관객들을 위해서 약간 흥행 있거나 아니면은 좀 흥미를 이끌 만한 그런 작품들을 밤에 좀 상영을 해서 그 세션에서 보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페스티벌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베테랑 2 류승환 감독의 작품이 초대가 된 거 빼고는 사실 경쟁작이 아니죠. 경쟁 부분도 아니고 아니면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는 세션이 있는데 그런 세션 같은 경우에는 경쟁 메인은 아니더라도 칸느에서 바라볼 때 앞으로 영화계를 이끌 만한 정말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는 그 제목에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초청을 하는데 한국 영화가 본선의 경쟁작 부문에 초청이 되거나 황금 종려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면 이 주목할 만한 시선에 굉장히 많이 그동안 5편씩 4편씩 이렇게 맞아요. 되기도 했었고 시상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 전달도 많이 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칸느 영화제가 있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소녀시대 출신 한 명이 유나가 네. 드레스 입고 경호원들한테 밀려났다는 얘기밖에 나는 들은 게 없어. 맞습니다. 네. 그 경호원 때문에 그 칸느 영화제 주최 측이 이번에 소송을 당했거든요. 글쎄 뭐 그랬다면서요. 유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여러 유색 인종 그 배우나 그 참석자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과도하게 네. 그랬다고 하죠. 네,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런 경비원은 혼이 나있죠. 네. 자, 그러면 한국 영화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진 건가요? 왜 칸느에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질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이번에 칸느 영화제가 이제 지향했던 방향, 그러니까 세계 영화를 바라보는 앞으로의 관점과 한국 영화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방향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예를 네. 들면 칸느 영화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시다시피 그레타 거익이라는 그 우리 재작년에 그 바비 영화 만들었던 굉장히 젊은 40세 여성 배우이자 감독이죠. 이 여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획기적인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거장이라고 불리는 감독들을 심사위원장으로 앉히거나 그랬는데 여성이면서도 40세 젊은 여성이었고 사실은 필모그래피 자체가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감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을 앉혔다라는 것도 되게 달라졌구나라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소수의 시각들을 좀 칸느 영화제가 많이 초청을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품이 미국 감독의 작품인데 네. 이 감독도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감독의 작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작품도 본 적이 없어요. 션 베이커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의 아노라라는 작품이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다. 아노라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시아의 거장, 뭐 유럽의 거장, 혹은 미국의 감독들이 사실은 상을 받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거기에다가 이 젊은 감독의 무명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감독이 상을 받은 것도 션 베이커가 주목받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 아노라라는 작품이 굉장히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마약 조직의 카르텔의 최고의 보스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스포일러는 하지 않았고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작품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오늘 제가 못 해드리지만 죄송하게도 이러한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초천작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가에 어떤 시각을 맞추냐면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의 뭐 기생충이라든지 작년에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이 이런 영화들을 보면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상업적인 장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트위스트되는 굉장히 스릴러적이고 맞아요. 다크한 그런 드라마를 사실은 인간의 심리를 정말로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영화들이 그 당시에 사회성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지만 지금 현재 칸느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세계 그리고 올해 주목할 만한 작품들은 그런 영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영화를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소수들의 다양한 시각들과 이런 사회 현상들과 이런 트렌드를 담을 수 있는 영화 작품이 없었다라는 없어요. 게 맞아요.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드러났구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네. 이제 한국 영화의 이제 앞날은 조금 좀 어둡다. 이 한국 영화가 지금 좀 쇠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쇠락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저급한 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품도 많이 줄었잖아요. 작품도 많이 줄었죠. 작품도 많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감독들이 작품 활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국 영화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들이 아시다시피 방금 언급해드린 이제 마스터들이라고 불리우는 뭐 박찬욱, 봉준호, 뭐 김지훈 감독, 뭐 리숭환 감독 이런 분들이고 나머지 사실은 영화라는 게 한 10년 정도의 그런 문화산업의 방향을 봤을 때 현재 신인 감독들, 신인의 작가들 그리고 독립영화에서의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10년의 한국 영화를 좀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그 5편 나온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목이 안 나. 범죄도시. 뭐 이런 영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문화산업이라는 게 한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발전을 했어요. 정부가 문화산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과 정책들을 발표를 하느냐 발표하지 않느냐가 한국 영화 산업의 쇠락과 흥망을 정말 점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특히나 있네요. 뭐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립 영화를 지원하는 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라는 독특한 기구를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문화관광부 산하에 그런 정부 조직이 있는데 지금 한국 영화 정부가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해서 그런 많은 지원 부분을
철회를 했어요. 네, 예산 삭감이 어마어마하게 됐고 네. 이 칸느 영화제에서도 항상 한국 영화 코리안 필름 나잇이라고 해서 저도 예. 사실 영화진흥위원회 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에서도 그런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를 홍보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왜 그런 돈들을 지원을 하느냐가 사실은 정책의 방향이 앞으로 10년의 문화산업을 사실 그렇군요. 결정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원 자체가 지금 삭감이 됐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철수를 해버린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기존의 상업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감독들만 프로듀서들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그야말로 새롭게 자라나야 되는 독립 영화들 감독들이 제작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품 지원해가지고 저예산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독들이 빛을 발하게 되면 장편 영화 혹은 대중 영화 쪽으로 상업 영화 쪽으로 발탁이 되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플랫폼이 마련이 됐는데 그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끊긴 것도 아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말이죠. 요즘 나온 그 영화 중에서 뭐 정말 저 연기가 좋았다 이런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독립 영화에서 뭐 여러 편을 주연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럼요. 하더라고요. 아니면 영국 쪽에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뭐 연극을 연기 경력 출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립 영화에 맞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그래가지고 또 어쩌다가 이번에 뭐 상업 영화에 한번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게 뭐 다 그때 얻은 경험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럼요. 아, 그게 다 감독님들의 이유가 있군요.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동안 많은 독립 영화들이 지역 영화제에 출품을 되거나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지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1억에서부터 5억.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정도 버짓이면 독립 영화 하나를 장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야말로 힘을 좀 가지고 있고 역량을 쌓아온 감독들이 장편 영화에 상업 영화로 들어왔을 때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량을 나오는데 그런 지원들이 사실은 거의 없게 된 거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좋은 영화들 보시면 대작들 보시면 모든 기존의 좋은 배우들이 다 캐스팅이 한 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 네. 작품이 나와도 하던 감독들이 계속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신인 감독들의 혹은 신인 배우들의 이제 그런 발굴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지금이야 뭐. 한국도 이제는 조금 좀 버라이티 한쪽으로 좀 장르가 자꾸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좀 몇 년 동안 네. 몇 년이 거의 한 10년 이상을 좀 고여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동안 뭐 정말 봉준호 감독 기생충 한 지가 벌써 10년도 안 됐고 아직까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미나리라는 뭐 그런 작품들도 한국이 사실은 제작을 좀 같이 했었으니까 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국 영화의 세락을 점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하루가 있습니다. 달라요. 하루가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태를 보면서 맞아요.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한국 영화의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박봉김이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한국 영화를 지금 이끌고 있는 마스터 감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을 이을 수 있는 감독들이 지금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라는 거 봤을 때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뭐 K컬처를 사실 이끌었던 게 사실은 가장 먼저 이끌었던 게 한국 영화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였었어요. 네. 지금 이제 K-팝이 이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뭐 잘 되시는 아주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박찬욱 감독님도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HBO와 함께 이제 그런 영화들을 좀 만들고 있고 작품들을 하고 있고 TV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봉준호 감독의 넷플릭스 작품도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가고 있지만 한국 영화 자국에서 맞아요.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려를 하고 있는 저는 거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네. 특별히 OTT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야기를 너무 꼰다.
너무 비켜나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즐거워야 되는데 영화를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 바탕이 웹툰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어느 한쪽으로 비틀어져서 작품이 만들어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되게 같지 않은 영화들도 네, 많이 나와요. 중요한 그렇죠? 사실은 지점인데요. 네. 웹툰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재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요. 예. 왜냐하면 웹툰 같은 경우가 뭐 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와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적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주제로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장르적인 스토리적인 어떤 특징을 봤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맞아요. 결국에는 살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치정이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어떤 변이적인 형태의 그런 자극들 아주 지나치게 자극적인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뭐 요즘 네. 넷플릭스에 나온 이번에 그 이 A쇼를 그렇죠. 제가 보면서요. 처음에 너무 흥미롭네, 힘들었을 흥미롭네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힘들어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오징어 게임 이후로 사실은 더 네. 많이 지금 완전히 완연하게 되어 있고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정서적으로 저희가 왜 통속 소설을 보고 나면 고전 소설 한번 네. 읽고 네. 대중가요를 듣다 보면 클래식 뮤직을 좀 듣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그렇죠. 저희 뇌도 저희 감성도 사실은 좀 샤워를 한 번씩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평형을 좀 유지하는데 예. 너무나 자극적인 걸로만 치달아 간다라는 게 아마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만에 흑인 선수들의 이 리그였던 니그로 리그를 메이저 리그로 승격을 시켰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니그로 리그의 기록들을 공식 인정하겠다라고 MLB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이 MLB 리그 기록들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기록들의 1위로 올라가 있던 전설적인 이름들이 하나씩 밀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브 루스라든지 뭐 베리 번즈, 헨 캐런 다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들인데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가 그 니그로 리그의 대표적인 조시 깁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 보면 한 시즌에 최고 타율이 4할 6푼 6리입니다. 이야. 네, 그리고 슬러깅 퍼센트에 뭐 947, 또 OPS 1474를 기록하면서 다 1등을 갈아치웠고요. 이 뭐 커리어 타율도 뭐 3할 7푼 2리, 이 모든 이름들을 밀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젠 공식적으로 역사상 최고 타자 중 하나로 기록에 올렸고요. 이 조시 깁슨이 알려지기로는 소문에 의하면 홈런은 800개 이상 때렸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이 중에 많은 숫자가 시범 경기라든지 다양한 이벤트에서 한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한 200여 개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번 주죠. 5월 28일에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은 이전의 니그로 리그의 기록을 공식 기록에 포함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기록을 갖고 있었던 최고 기록 보유자에서 밀려난 이름들이 여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깁슨 선수가 1943년 시즌에 그 홈스테드 그레이즈에서 뛴 타율이 말씀드린 대로 4할 6푼 6리로 1위에 올랐는데, 이전에 1위 기록을 갖고 있었던 보유자가 그 1894년에 휴 더피라는 선수였습니다. 네. 4할 4푼을 기록했는데 물론 따라잡았죠. 근데 그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또 다른 리그 선수가 찰스 스미스가 4할 5푼 1위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졸지에 1위에서 3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1937년에 기록한 슬러깅 퍼센티지가 거기 누구를 밀어냈냐 하면 바로 베리 번즈 선수를 밀어냈는데, 베리 번스. 네. 베리 번즈가 1위에서 5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밀어낸 것도 그렇지만 그동안 올라있던 그 리그에 있던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들이
더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윌리 메이즈라든지 제키 로빈슨, 세이첼 페이지, 뭐 로이 캠파넬라, 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름들인데 이분들의 개인 기록들도 더 높아졌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투수가 세이첼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1944년에 요새 우리가 방어율 많이 얘기하는데 방어율이 1.01이고요. 총 승리 게임 수도 그동안 28경기로 올라가 있던 게 124승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정말 이 좌시 깁슨은 요새 야구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명예 선수라는 얘기죠. 저는 그 타자들의 타율이 그렇게 높은 타자들이 많았고 뭐 홈런도 많이 때렸다 그러고 그래서 투수력이 좀 약했나 그랬더니 그것도 또 아니네요. 그것도 아니네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조시 깁슨 선수가 그 니그로 리그의 어두운 면을 대변하는 선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947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키 로빈슨이 소위 그 컬러 베리어를 깼다는 그 상징적인 그렇죠. 처음으로 선수지 등장한 흑인 선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 니그로 리그의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는 이 좌시 깁슨이 정말로 우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은 니그로 리그의 최고 선수를 넘어서 전체 메이저리그의 최고 선수라고 주장합니다. 이 커리어 타율은 정말 이런 또 베이브 루스라든지 타이 카프 같은 정말 전설적인 이름을 이제 앞지르면서 중요성은 뭐냐하면 이로 인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흑인 선수가 2,3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런 흑인 선수들에게 큰 의미를 갖다 준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제키 로빈슨이 1947년 이 다저스에 뛰기 전까지 1920년에서 47년까지 니그로 리그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내셔널 니그로 리그 데이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현재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그날 모든 선수들이 니그로 리그 유니폼을 입고 뛰는 날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요새 누굽니까 뭐죠?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 데이처럼. 제키 로빈슨, 예. 예, 그래가지고 모든 저희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다 42번 달고 그 번호를 달고 뛰죠. 뛰는 것처럼. 그것도 괜찮겠네. 네,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죠. 네. 그건 뭐 뭐든지 할 수 있죠. 이 니그로 리그라는 이 말은 공식적인 단어인 거죠. 그런데 이 니그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썼으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사실 네. 니그로라는 단어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또 다른 N월드가 그게 나쁜 거죠, 사실. 네. 니그로라는 공식 이제 단어인데. 네. 그러면은 그 니그로 리그 선수들은요, 굉장히 그 시대 때를 대변해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혹독한 환경에서 그 경력을 쌓아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데 그렇죠. 아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인종차별이 그때 뭐 최고로 심한 시절이었고 정말 이 선수들은 매일매일 어디서 잠을 잘지 장소도 정확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뭐 살인 협박을 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린 기록이라 이은주 씨 말씀대로 정말 더 놀랍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당시 구단주들끼리 소위 그 젠틀맨스 어그리먼트라고 이 합의를 해가지고 백인 선수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게 거의 당연하다시피 했어요. 사실 제키 로빈슨이 1947년에 그 다저스에 뛰게 됐지만 그 뒤에도 경기를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았고 심한 그 살인 협박까지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이 좌시 깁슨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활약을 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 좌시 깁슨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흑인 베이브 루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뒤집어서 베이브 루스를 백인 좌시 깁슨으로 불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선수는 어디 출신이에요? 좌시 깁슨이라는 선수는? 이 선수가 미국 남부 조지아주 출신인데 조지아주.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이 피츠버그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피츠버그에 아무래도 철강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이 좌시 깁슨은 16살 당시에 아마추어 팀에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 팀이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여기 백화점 체인 중에 유명한 김블스라고 있었습니다. 김블스 백화점이 스폰서하던 팀에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니그로 리그에서 뛰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니그로 리그 게임도 한 번씩 양키 스타디움 가서도 했나 봐요. 근데 양키 스타디움에서 저 외야의 맨 벽을 맞추는 홈런을 기록했고 1934년에는 그때 당시 유일하게 양키 스타디움을 넘어가는 장외 홈런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상상도 갑니다만 니그로 리그의 기록들이 정말 실제로 정확한 기록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1943년에 뇌암 선고를 받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47년 1월 20일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네요. 일찍 죽었네. 네. 조시 깁스는 그 니그로 리그의 전설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키 로빈슨이 그런 상징적인 현대 야구의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정말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는 조시 깁슨이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이었다고 해요. 요즘 미국 우표에도 한 번은 이 조시 깁슨의 이름과 이미지가 우표에 오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피츠버그 파이어츠의 홈 구장이 PNC 파크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곳에서 지난 2006년에 예전에 피츠버그 근방에서 있었던 니그로 팀 2개가 있습니다. 홈스테드 그레이즈하고 피츠버그 크로포드가 있는데 여기에 7명의 흑인 선수 동상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거둬들인 돈은 깁슨 파운데이션에 기부됐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정말 니그로 리그의 모든 기록들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 각 분야의 1등, 2등, 3등 이 순위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니그로 리그의 그 기록이 그렇게 정확한 게 지금 아니라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기록과 합쳐지면서 그 메이저리그 기록 자체도 조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시 깁슨이 홈런 수가 8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거 뭐 베리파이 된 게 아니니까 이런저런 일로 이제 조금 조절이 되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니그로 리그는 완전히 그 예전에 그 영화 본 중에 리그 오브 데어 오운이라고 여자들 야구하던 그런 얘기 있었죠. 있었죠. 2차 대전 때 그 지나 데이비스랑 나온 영화처럼 탐 행스가 나오고 맞아요. 이 니그로 리그도 어떻게 보면 리그 오브 데어 오운이랑 마찬가지인 그런 전설적인 정말 리그였죠. 그 리그 오브 데어 오운인가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여자들 네. 야구하면서 네. 거기 마돈나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네. 실제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지 않습니까? 글쎄요. 네, 실화였다고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 선수 출신의 메이저리그 선수들만 모아서 다큐멘터리 한번 또 만들어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좋은 드네요. 아이디어네. 제가 한번 그렇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중계하는 것도 나올 텐데.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